자,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49페이지 유신체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박정희가 세 번째까지 대통령이 가능하게끔 헌법을 다시 바꾸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와가지고 김대중을 누르고서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박정희가 어느 정도 경제 개발을 했다는 공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꽤 많이 지지하긴 했었습니다만, 당시 박정희가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부어가지고 김대중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8%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해가지고 박정희가 굉장히 열받았었던 요 선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선거에 당선됐었던 이 70년대 초반은 당시 국내외적으로 박정희가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냉전이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공산주의, 아시아의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좀 화해 무드가 마련이 됐었고, 당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문서 하나를 발표합니다.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문서 하나를 발표를 해서, 우리는 앞으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 베트남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고, 아시아 각국 너네들은 니네가 공산주의를 하든 뭐 자본주의를 하든 니네 마음대로 알아서 스스로 그냥 해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베트남 전쟁 같은 이런 심각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화해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러면서 냉전 체제가 완화되기 시작했었는데, 원래 박정희 대통령은 두 가지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고 그랬었죠. 하나는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발전.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반공을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랑 친하게 지내기 시작을 하면서 박정희가 더 이상 반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70년대 70년대 초반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세 번째로 당선이 되었던 71년도부터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는 오일 쇼크가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당시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6%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되죠. 이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였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인기를 끌었었던 반공과 경제 살리겠다, 이 두 가지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는 박정희 정권의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박정희는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예 선거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민주주의적인 선거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이 선거를 없애는 절차를 좀 자세히 설명할 건데, 70년대 초반, 이때 당시 71년도 말에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안보상으로 중대한 시점이다.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우리 좀 굉장히 안전상으로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는 공포 분위기를 막 갑자기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국가가 언제 막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다음 연도 7월 달에 7.4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영욱이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은, 북한이랑 우리가 좀 어떻게 화해를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바로 7개월 전에는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안보상의 중대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걸 해결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7개월 만에 이걸 해결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전에 비상사태 때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했었는데, 이걸 해결했다고 하니까는 박정희가 인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인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고, 이 인기 여세를 몰아가지고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그거를 10월 달에 만들었던 새로운 헌법이라고 해서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개정을 하자라고 해서 국민투표 거의 99%가 찬성을 해가지고 결국 유신헌법이 통과가 되죠. 유신헌법이 통과가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처음에 북한이 쳐들어올 것처럼 위기 상황을 조성을 했는데 이걸 해결했다라고 인기를 끌고서 이 인기 여세를 몰아가지고 국민투표를 해서 선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유신헌법을 통과시켜 버린 거죠. 이 과정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7.4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안보를 우리가 해결하고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10월 유신헌법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는 맨날 해산합니다. 좀 심심한 거 우리나라 대통령 새끼들은 심심한 국회를 해산을 해요. 국회 해산해버리고서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 유신헌법이라는 건 좀 이따 밑에 자세하게 내용을 보겠지만은 선 대통령 선거제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냥 박정희가 영원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헌법이 바뀌게 되는데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유신헌법의 핵심적인 기관은 여기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통일을 좀 추진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만든 기관인데 여기에서 대통령을 투표로 선거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지금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죠. 근데 이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만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한 2~3천 명 정도의 박정희 팬클럽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투표를 해서 박정희를 계속 대통령으로 뽑아줬었던 이 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횟수 제한도 없어서 대통령을 무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팬클럽이 모였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계속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해줬었던 거죠.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짱은 박정희입니다. 대통령은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지 맘대로야.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뽑을 수 있다. 그럼 국회의원 3분의 1을 이미 확보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당인 공화당에서 또 한 3분의 1 가져갈 거고 하면은 과반수 이상으로 항상 국회를 박정희 팬클럽으로 꽉꽉꽉 채울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53조 대통령은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건데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야.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지 맘대로 하고 이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사법부도 아닌데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지 맘대로의 조치인 긴급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지금 국가 정치가 좋지 않아. 그러면은 긴급 조치라는 걸 내려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을 뭐 가두거나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대통령한테 부여합니다. 그다음에 59조 대통령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한 거는 몇 년 안 됩니다. 그전에는 맨날 독재자들한테 해산밖에 안 당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확정을 해서 유신헌법의 내용 보면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이 기관이 핵심적인 기관이고 여기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임기는 6년이고 무제한합니다. 무제한.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했었습니다. 무제한해서 박정희가 영원히 집권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었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국회도 맘대로 해산하고 법관도 맘대로 임명합니다. 즉 국회, 입법, 법관, 사법 그리고 정부인 대통령을 박정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몇 권 분립이 무력화된다. 3권 분립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던 것이 유신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신체제. 그 다음에 제일 골 때리는 대통령한테 긴급조치권을 부여를 해가지고 지 맘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갔던 헌법 시스템이 유신체제였었고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제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통령을 박정희가 무제한할 수 있었던 독재적인 헌법이었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박정희한테 제일 열심히 반대했던 사람이 두 명이라고 그랬었죠. 김대중과 김영삼. 먼저 김대중이
유신 헌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일본에서 했었습니다. 당시 김대중은 이 기자회견 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납치돼 가지고 죽을 뻔했었어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김대중을 납치해서 일본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당시 김대중이 실종된 거를 미국이 눈치를 채고서 미국이 구해줍니다. 미국이 당시 미국이랑 좀 친했었기 때문에 김대중이. 그래서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지금 인터뷰하는 장면이고, 박정희가 날 죽이려고 그랬어 하면서 울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고, 김대중은 이후로도 살해될 뻔한 적이 이거 말고도 한 2번인가 더 있습니다. 한 번은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차가 들이받아, 영화에서 나오는 거 있죠. 영화에서 이렇게 슝 하는데 갑자기 그 트럭이 와가지고 팍 밀어버리고 하는 그런 사건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영상 보여주겠지만은 다리를 항상 절면서 걸어가요. 그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저는 모습이 그때 생깁니다. 그래서 살해 당할 뻔한 적이 한 3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신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도 나날이 이제 격렬해졌기 때문에 박정희는 이 대학생들을 억압하고 자기에게 맞게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 개인의 머리 스타일이나 패션 스타일을 국가가 간섭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근데 지금 이 머리를 단속하는 이런 독재적인 억압이나 옷 스타일을 단속하는 이런 억압 상황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학교에도 지금 조금 잔존해 있죠. 지금 도림고에서도 머리 스타일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죠. 한 2년 전에 여러분들 머리 기르는 거는 이제 허용이 됐어. 근데 이게 또 갑자기, 아무리 악법으로 만들어진 거긴 한데 이것도 갑자기 바뀌기가 또 어려운 거라서, 이거 지금 70년도에 만들고 나서 이게 지금 50년 가까이, 박정희가 만들고 나서 50년 가까이 남아있는 악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악습.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너 왜 머리 기르고 다녀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깎게 만들어서 박정희 정부의 말을 듣게 만드는, 박정희에게 길들여지게 만드는 그런 억압 수단으로 했었던 게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듣는 노래도 마음대로 못 듣게 했어요. 박정희 마음에 드는 노래만 이제 듣게 했고, 마음에 안 드는 노래들은 금지곡으로 선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송창식이 왜 불러는 반말을 했다고 금지시켰고, 이장희의 그건 이거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금지시켰고, 이금희의 키다리 미스터 김은 당시 박정희 키가 한 160 안 됐을 건데 단신인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금지시켰었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청년들의 문화를 억압하고 박정희에게 길들이게 하려고 했었다 라는 것이 박정희 독재 정권의 모습이었었던 거죠. 이러한 탄압 사건들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해서 당시 서울대에서 독서 활동을 하면서 정부를 좀 비판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던 학생들을 잡아가지고 재판한 지 18시간 만에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이 학생들이 고작 한 거라고는 모여가지고 책 읽고 공부한 거야. 책 읽고 공부하다가 뭐 가끔가다 이제 정부도 비판하고 그랬었겠지. 근데 단순하게 그런 활동을 한 거를 간첩으로 누명을 씌워서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정부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학생들을 18시간 만에 사형시켜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인민혁명당을 체포했다고 하니까는 당시에 국민들은 웬만하면 다 좋아했었습니다. 왜냐면 빨갱이 잡았네? 정부가 빨갱이 잡았네 해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빨갱이 누명을 쓴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2008년도인가에 무죄를 받습니다. 나중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계속해서 박정희가 탄압한 사건들을 볼 텐데, 당시 장준하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국광복군에서 활약을 했었던 독립운동가. 이 사람이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정치 활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유신 헌법을 다시 바꾸자, 개정하자라고 하는 개헌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청원은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산을 갔는데 원래 산 되게 잘 타는 양반이었는데 그날 등산하다가 추락사합니다. 추락사에서 사고로 자기가 발 헛디뎌서 죽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는 두개골에 요런 손상, 둥글게 이제 누군가에게 가격당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처음에 시신이 발견됐을 때도 굉장히 산에서 떨어졌으면은 완전히 팔이랑 다리랑 여기 아작이 나 있어야 되는데 가지런히 그 발견 장소에서 누워 있었단 말이야. 가지런히 발견 장소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 이 당시 이 장준하를 제일 죽이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 바로 개헌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당시 장준하를 산에서 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요 김용환이라는 용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박정희가 시켜가지고 아마 장준하를 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요 사람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용의자인데 이 사람 뭐 체포되거나 뭐 처벌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요 사람이 거의 범인인 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정의봉 아저씨 기억나니? 장준하 선생을 왜 죽였냐고? 정의봉 아저씨가 가가지고 요 김용환한테 따기 때리면서 지금 따지는 장면이야. 왜 장준하 선생 죽였냐? 당신이 뭔데 그래요? 고발을 해요, 차라리. 고발을? 범인이라는 거야, 확실한. 그랬다는 거야? 따지는 그럼 누가 죽였어? 임마? 니네들 싸고. 예, 이 아저씨 멋진 아저씨야.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유신 반대 투쟁 본격화. 김대중이 제일 활발하게 반대를 했었다. 그리고 장준하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은 개헌청원 100만 명 서명운동을 받다가 어느 날 산에서 추락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유신 반대 시위를 했었고 천주교 신부들이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하는 박정희에 대한 반대단체를 만듭니다. 이게 정의구현 사재단인데 이 단체는 지금도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종교단체이자 시민단체. 정의구현 사재단 앞으로 자주 나올 거고 요즘에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어떤 정부가 뭐 잘못하거나 비민주적인 국민들을 좀 억압하는 활동을 한다 하면은 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요즘에도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시 동아일보가 박정희 정부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박정희 정부는 치사하게 이 동아일보에 들어가는 광고 자체를 다 막아버립니다. 동아일보에 광고하는 언론사들, 광고하는 당시 기업들한테 이제 다 협박을 해가지고 광고를 못 실게 했죠.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가 백지 광고가 나가게 되니까는 시민들이 여기에다 뭐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기부해가지고 광고를 실어주는 시민 광고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겨라, 이겨라, 필승 동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00원, 20,000원, 1,000원, 2,000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민 광고 운동을 했었었고, 이 시민 광고 운동을 맨 처음에 했었었던 한 시민이 여기 시민 광고 운동을 처음에 했을 때 실었던 글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자. 언론 자유는 우리의 생명이다. 모든 소망의 근원이다. 동아일보 백지 광고라는 권력의 음모와 오만의 단적인 증거이며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한 시민이라는 글을 실었는데 이렇게 논리적인 글을 실었던 시민 광고 운동을 첫 번째로 했었던 시민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이 사람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했었죠. 김대중을 중심으로 해서 요 동아일보 시민 광고 운동이 있었는데 당시 이렇게 반항했던 동아일보의 많은 기자들이 대량으로 해직되는 잘리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나서야 이
동아일보 사태는 끝을 맺게 됩니다. 동아일보 기자들 이때 엄청나게 많이 잘렸었습니다. 박정희 때문에. 이거를 언론 수호 투쟁이라고 합니다. 언론 자유 수호 투쟁 운동, 동아일보 기자 등 동아일보 기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론인들이 박정희에게 반항했었던 운동이고, 그 다음에 지금 김대중이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많이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죠. 김대중과 당시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던 함석헌이라고 하는 요즘 사진이 좀 가려졌는데 요 함석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김대중, 이때도 촛불 시위를 했었고, 김대중과 함석헌을 중심으로 해서 3.1 민주구국선언문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 3.1 민주구국선언문, 이름만,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민주주의에 따라서 나라를 구하자. 자, 우리 민족은 또다시 독재 정권의 쇠사슬에 매이게 됐다. 삼권 분립은 허울만 남았고, 현 정권 아래에서 체결된 한일협정은 이 나라의 경제를 일본 경제에 완전히 예속시켜 버렸다라고 하면서 정부를 비판했었던 선언문을 발표를 했었고, 이거 선언했던 함석헌, 김대중, 뭐 이런 여러저러한 시민운동,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당시 박정희에게 또 체포돼서 징역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를 연이어 발표를 해가지고 구호까지 발표를 했었고, 인민혁명당 사건 가태를 조작을 해서 사람들을 간첩, 빨갱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탄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다. 그런데 이렇게 박정희에게 제일 처절하게 반항했었던 사람은 김대중이었지만은, 박정희 정권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렸던 사람은 바로 김영삼입니다. 김영삼의 YH 여공 시위에서부터 박정희 정권의 종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밑에 나오는 내용인데, 당시 김영삼 정당이 신민당이었었습니다. 신민당. 이름만 그냥 알아두세요. 신민당이었었고, 신민당이 이제 그 78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정희의 정당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당시 석유 파동이 다시 70년대 말에 일어나면서 경제 위기가 심각해졌었고, 그러면서 국내외적으로 박정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해지는 사건에서 YH 무역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죠. 이 YH 무역 사건은 당시 YH 무역사라고 하는 그 가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가발 공장. 요 여성들이 일을 했었던 가발 공장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가발 산업이 좀 발전하고 있었던 때였었는데, 가발 산업이라는 건 다른 기술이 필요 없고 그냥 머리카락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발 만드는 거라서 우리나라 초기 산업으로 각광받았던 산업이야. 요 YH 무역사가 가발 산업으로 당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돈을 횡령해가지고 요 회사를 폐업한다는 공고를 날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일했었던 요 여성들이 억울하니까는 사장을 잡아와라. 사장 잡아와가지고 당장 이 사장한테 사과하고 회사를 다시 살려내라 라고 하는 시위를 벌이게 되죠. 당시 이 여성들이 시위를 벌였던 곳은 이 YH 무역사의 기숙사에서 시위를 벌였었는데, 당시 그 박정희 정부는 이런 시위를 하거나 반항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 시위하는 여성들, 당시 박정희는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위하거나 반항하는 거 그런 거 두고 보지 않고 다 잡아갔었어요. 그래서 요 여자들이 그 농성 시위를 하는 기숙사를 경찰들로 포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여기 경찰들이 하나 둘씩 모이니까 새벽에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당시 김영삼이 있었던 신민당 당사로 갑니다. 당사. 79년 8월 9일에 신민당 당사로 도망을 가서 여기에서 이제 농성을 했었고, 이 여성들이 한 190명 정도가 왔었는데, 요 여성들을 아까 김영삼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는 요 사진, 이런 정신들 이런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면 되게 온화하게 나오잖아, 자기가. 그치? 요 여성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김영삼이. 여기서부터 이제 김영삼이, 보면은, 내가 지켜주겠다. 가가지고 장관하고도 얘기하고, 뭐 국회의원들하고도 얘기해가지고 요 문제를 좀 잘 풀어보자. YH 무역 사건을 좀 잘 풀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성들이 요 신민당사 안에서 여기서 이제 농성을 합니다. 아무래도 정치, 국회의원의 정당 당사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경찰이 쳐들어오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진 상태에서 여기서, 시위도 하고, 자기 요구 조건들도 얘기하고, 사장 잡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설마 여기, 국회의원 당사까지 쳐들어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설마 했던 그 설마를 박정희가 실행해버립니다. 여자들이 신민당사에 들어온 지 3일 만에 8월 11일에 그냥 일반 남성처럼 보이지만은 경찰들입니다. 다 경찰들. 사복을 입힌 경찰들을 보내가지고 요 경찰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력 진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민당사의 당시 대변인이었던 김영삼의 대변인이었던 박권흠 대변인은 완전히 얼굴이 피죽이 됐고, 요 정당 안에 있었던 요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당직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하고 진압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을 직접 때리지는 못했었어요. 김영삼은 지금 끌려가서 집안에서 감금당합니다. 감금. 근데 김영삼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패기가 굉장히 넘치는 사람이라죠. 그래서 끌려가는 와중에도 요 옆에 있는 요런 사람들한테 이 새끼를 놔라 하면서 이렇게 따귀를 때리면서 안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김영삼까지 끌려가고 난 다음에 남게 된 여공들은 철저하게 무력 진압 당하면서 이 YH 여공 시위 사건이 끝나게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박정희가 인권 같은 이 경찰들이나 이런 박정희 정부에서 인권이 아예 없는 게 여성들 막 옷도 벗겨가지고 그냥 끌고 갔었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끌고 가서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이 여자들은 다 강제로 고향에 보내버렸습니다. 니네 시위하자면 그냥 집에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밥이나 해. 그런 인식으로 횡령한 사장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시위를 했었던 이런 여성들을 처벌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보였었고, 이게 이제 당시 여성들이 시위 진압당하면서 신발 벗겨지고 해가지고 모여있던 사진이고, 당시 시위 진압을 피해서 옥상으로 도망갔었던 김경숙 여공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김경숙 여공이 죽게 된 그 원인은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 동료 여공들은 경찰이 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찰은 얘가 직접 뛰어들어서 자살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여자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김경숙이 사망한 이후로도 경찰이 계속 김경숙 집안에 찾아가가지고 막 감시하고 조사하고 하는 그런 걸 봐서는 자, 그래서 이 YH 무역 사건이 있은 뒤에 김영삼이 박정희한테 반항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김영삼이 감히 시위하는 여자들을 감싸줘 라고 해서 박정희가 바로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 버립니다.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 당시 그 동료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수 있었는데, 당시 유신헌법 때문에 국회의원의 대부분을 박정희 똘마니로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김영삼을 제명시키는 건 어렵지 않았었고, 근데 요 김영삼 제명 사건이 일어나자 생각지도 못했었던 김영삼의 고향 지역인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우리 김영삼 국회의원 왜 잘랐냐라고 하면서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부마항쟁이라고 합니다. 부마항쟁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갔어? 부마항쟁이 일어나게 됐었고, 이게 당시 부마항쟁 당시에 나왔었던 성명문입니다. 우리 조국은 심술궂은 독재자, 즉 박정희에 의해서 고문받고 있다. 유신헌법을 봐라. 그건 법도 아니다. 그건 대통령을 지 맘대로 평생 하는 게 그게 무슨 법이냐 그따위가 라고 하면서 이런 시위가 부산 마산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고, 이 부마항쟁 상황을 대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의 2인자 2명이 서로 대립하게 돼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이 2명이 대립하게 되는데, 김재규는 이거는 잘못하면 4.19처럼
4.19처럼 우리 대통령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학생들 잘 다독여가지고 좀 민심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화난 그 국민들을 좀 다독여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차지철은 뭐라고 했냐면은 탱크로 그냥 밀어버려서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대통령님. 이 새끼 생긴 것처럼 무식한 새끼가 이거 그냥 탱크로 다 밀어버려요. 대통령님. 했는데 요 김재규는 이거 4.19처럼 백성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런가 백성들을 잘 다독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박정희 스타일은 사태가 심각해지면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박정희는 다 조져버린 스타일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당시 김재규를 혼을 내고 차지철 편을 들었었어요. 너씨 그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당시 박정희 정부 시절 때 2인자가 3명 있었어요. 3명. 2인자가 3명이 아니라 되게 많았었는데 어쨌든 요 2명의 의견 중에서 차지철의 의견을 들어줬고 그래서 김재규가 열받아가지고 차지철과 박정희를 쏴버렸었던 12.6 사건이 발발하게 되면서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당해 결국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부가 끝나게 된다. 이렇게 박정희 정부의 종말까지 봤고 밑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는 맞죠?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자금 확보랑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박정희는 한일조약을 체결하면서 사죄와 배상을 전혀 받지 못했었죠. 사죄와 배상을 못 받았었다. 그 다음에 10월 유신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목적으로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게 아니라 7.4남북 공동성명으로 인기를 끈 다음에 이걸 이끌어가자는 목적으로 10월 유신을 발표합니다. X고 유신헌법에서 3분의 1 추천 법관 임명권을 행사했다. 맞고 유신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 맞고 그 다음에 군사정변 세력은 국가정원 최고회의를 구성해서 지 맘대로 다 했다. 그 다음에 학생과 시민이 6.3 시위를 벌였었다. 그 한일협정에 반대하면서 6.3 시위를 벌였었다. 유신헌법에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했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함석헌 김대중은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해서 박정희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었다. 요거 올해 수능시험에 나왔습니다. 3.1 민주구국선언. 그 다음에 대통령 박정희는 부마 민주항쟁이 이뤄지는 과정 중에 김재규에게 피살당했었다. 여기까지가 끝.